저번 시간에는 내가 투자할 배당주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그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당주 꾸준히 모아서 채권도 또 투자하고 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나온 게 월 500은 되면 좋겠다. 이런 삶을 저도 꿈꾸는데요. 월 500이면 연 6천이잖아요. 세금, 건보료 폭탄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고민하는 첫 번째 이유, 세금인데요. 우리가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든 채권으로 이자를 받든 또 주식에 배당을 받든 세금은 냅니다. 지금 계속 내고 있었던 건데 이자를 100만 원을 받든 배당을 100만 원을 받든 똑같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으면 그중에 15.4%를 미리 떼고 들어와서 내 통장에는 84만 6천 원이 입금되고요.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15.4%를 떼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원천징수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들어와 있구나 라고 봐서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미리 15.4%를 떼고 들어와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많아져 가지고요. 연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는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게 함께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 금융소득까지 2천만 원이 넘는다 라고 하면 조금 신경이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으면 연 7,76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8천만 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종합과세가 아니다라고 하면 15.4%를 떼고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 1,20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요.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거라서 15.4%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하는 건데 6천만 원의 첫 부분 1,400만 원까지는 6.6%의 세금, 그 다음 구간이 3,600만 원까지 하면 이제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16.5% B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6.4%가 적용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1,250만 원 정도 나와서 둘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고 있고 그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 추가로 생겼을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실 앞에랑 금액은 같아요. 8천만 원이라는 게 소득이 같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어차피 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세금이 1,250만 원대로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으로 인해서 얼만큼 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종합과세 대상이 된 금융소득은 사실 마지막 그 1,0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뭐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금융소득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보려고 계산을 한 거여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 금융소득을 가장 마지막 구간인 그 1,000만 원으로 C구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264만 원을 내는 거고요. 이거를 종합과세를 안 하는 경우에는 154만 원. 그러니까 종합과세가 됨으로 인해서 110만 원 정도 더 냈다라고 보이는데 크다면 크고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8천만 원까지는 괜찮다. 세금 폭탄 아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 여기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배당주나 리츠 투자를 할 때 뭐뭐뭐 계좌에서 해야 라고 나왔어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이런 게 금융소득이었는데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게끔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 통장이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ISA 계좌
있어요. 사실 배당주 투자는 나중에 노후에 월급이 없어졌을 때 배당금을 꼬박꼬박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배당 성장률도 되게 고려를 많이 했던 게, 배당 성장이 잘 되는 기업들은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를 모으고 그게 계속 재투자가 되면 꾸준히 성장을 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중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를 위한 그런 계좌가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또 퇴직연금에서도 개인이 더 보일 수 있는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내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꾸준히 그 배당을 많이 주는 ETF를 사서 모았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요. 나중에 55세 이후, 그리고 우선 5년은 또 넘어야 되고, 그 이후에 탈 때 그때 세금을 내기는 하는데, 그때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연금소득으로 잡혀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또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게 넘어가더라도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 9.9%만 매기는 거거든요. 지금 연금저축계좌든 ISA 계좌든 다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별 개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부가 나누어서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어떤 부부 중에 한 명이 소득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부부 간에 이제 10년간의 6억까지는 증여가 무료로 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도 괜찮고, 투자 자체를 좀 나눠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투자를 한 사람이 몰아서 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또 고민하는 이유 중에 세금도 있지만 건보료도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또 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돼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내는데 본인이 다 내지 않고 직장에서 50%를 내주고 본인은 50%만 냅니다. 이것도 월급에서 떼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에서 50%를 또 내주는 게 있고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한데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도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집니다.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소득의 7.09%를 매기고 재산은 그 등급을 60개로 나눠요. 그래서 점수를 쫙 매겨놨는데 그 점수 1점당 208.4원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배당주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고 금융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의 7.09%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직장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50%를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어떤 게 소득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 종합과세랑 같은 것들이 부과 대상이고요.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시 부과가 됩니다. 종합과세는 2,000만 원 초과시 부과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보료는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시 부과가 되고, 만약에 1,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1,100만 원 전체에 부과가 돼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적용이 된다고 해놨는데, 근로소득을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 다 번 걸로 치는 게 아니라 50%번 걸로 치는 거고요. 여기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들어가는 거고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 혹은 은퇴를 했다
라고 할 때 조건이 맞으면 피부양자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거든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과세 표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가 되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재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다. 그런데 소득은 연 1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로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금융소득이 늘어날 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럴 때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니까요.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득 금액이 연 2천만 원이고 재산 금액이 5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계산하기를 눌러보니까요. 예상 지역 보험료가 34만 5천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소득이 좀 더 늘어난다. 배당주 투자를 잘해가지고 연 6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이 재산을 5억 원 넣었는데요. 보험료가 61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꽤 높아지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금융소득에 어떤 게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그런 거를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헷갈려들 하시니까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느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가지고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배당금으로 받은 거는 다 배당 소득으로, 금융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샀다. 거기서 시세 차익을 내면 그거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샀든 ETF를 샀든 거기서 매매 차익을 내면요. 그거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금융소득은 아니고 양도세를 내는 거고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건보료라든지 그런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요. 22%를 내게 되고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종합과세랑 건보료를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양도세로 내는 게 더 낫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담은 ETF든 국내 주식을 담은 ETF든 상관없이 매매 차익에 대한 게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이 배당금으로 분류가 돼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 ETF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하면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3번에 걸쳐서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배당 개념, 배당 용어들, 또 배당 기준일이 변경된 것도 알아봤고요. 내가 투자할 배당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배당금이 많아진다면 세금과 건보료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후에 쓸 자금을 배당주로 사서 모으고 있는 거라면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또 ISA 계좌 활용하면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